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기업의 진출이 조금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소비재 기업도 원래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었고 다시 진출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전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사실은 없었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국이 제공하면서 잭팟이 터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아자동차인가요? 현대자동차가 진출했었던 거예요. 예, 현대자동차가 크게 진출을 했었죠. 근데 다 철수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돌리다가 이게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고요. 아마 그때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1로 뭐 다시 들어간다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라는 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오는데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좀 더 유리한 것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공장을 되찾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잘 굴러가다가 사실은 현대가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근데 기아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진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몇몇 이제 소비재 기업도 원래 계속 유지하는 데도 있었고 다시 진출하는 데도 있었고요. 예전보다는 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조금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더 많이 진출을 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엄청나게 가까워졌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외교란 것이 정말 냉혹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또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떤 예를 들면 의리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이 전쟁을 자기들이 전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사실은 없었죠. 중국은 중립을 지켰고 벨라루스도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한 나라가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병력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게 언론에 풀리는 정보만으로 확신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뭐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북한이 개입을 했다 내지는 러시아에게 어떤 원조를 했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뭐 고맙다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제 증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이게 뭐랄까 전황이 극도로 불리했다고 하면은 뭐 북한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로서는 이 전선의 상황이 훨씬 더 유리했었고 기세 좋게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그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험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타겟책으로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그때 전선이 또 생겨났었는데 북한군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들이 침략을 당했다. 그렇죠. 그거를 북한이 도와준 거다. 이런 그림이군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은 이 나라가 뭐 바보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국제 정세를 많이 운영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북한군을 투입해가지고 전투를 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것이 바로 쿠르스크 전선이었고 쿠르스크 전선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방어 전쟁에
북한의 병력을 동원해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네.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국제법 위반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마음 놓고 북한군을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자 했던 것이고 여기에 그 뭐 푸틴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국민들이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네. 북한이 그런 친구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된 것이고 뭐 물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여러 차례 이제 보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 명절이 5월 9일 대독일 전승 기념일이거든요. 네네 전승 기념일. 그때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네.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전 세계의 그 뭐랄까 귀빈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게 그 군사 퍼레이드를 이게 보게 하고 했었는데 이 그러니까 손님이었고 다. 네. 그 다음에 이 전승 퍼레이드는 다 러시아군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전승 기념일 때는 북한군이 실제로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면 외국 군대가 거기에 그렇죠. 퍼레이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귀빈들이 와서 네. 그것을 본다든지 네.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 붉은 광장에서 그 퍼레이드라는 것은 다 러시아 육해공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올해 파격적으로 북한의 의장대가 네네.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얼마만큼 그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관계가 돈독해졌는가. 굉장한 예우를 해준 거군요. 엄청난 북한은. 예우죠 이게. 예.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북한이 나만 쟤네들을 받아주지 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게 일단 뭐 그렇게 나오겠죠. 네. 나올 텐데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뭐 노동력 측면에서는 네. 아직 북한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워낙 네. 싸니까요. 네. 싸고 나름대로는 그 질 좋은 노동력이긴 한데 결국은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이런 거일 텐데 한국은 이걸로 승부를 봐야겠죠. 뭐 한국 노동자가 러시아 가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저기 공사판에서 뛰면서 하지는 네. 않을 것이고 그 러시아가 필요로 것들을 한국이 제공하면서 서로 이제 위닝 게임이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전후복구 사업에서 크게 뭐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재미를 본다기보다는 네. 북극 해양로 개발 네. 연관돼서 야말반도 그 시베리아 북쪽 북극권의 네. 야말반도라고 하고서 엄청나게 많은 그 천연가스 그 개발이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이 그 중국의 시진핑 네. 주석인가 주석입니다. 네.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빙해서 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네. 또 곧바로 그 푸틴 대통령을 초빙해서 그랬었죠. 네. 네, 만났죠. 네.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야말반도에서 파이프라인을 네. 시베리아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네. 합의를 못 봤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그 중국으로서는 네. 사실은 이 중국은 에너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네.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상당히 이게 정말 지뢰밭처럼 네. 위험한 것이고 언제 봉쇄당할지 네. 모르겠는데 그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인데 네. 이게 바로 그 야말반도에서 시베리아, 몽골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인데 네. 이거를 사실 하려고 했었죠. 근데 조건이 안 맞았던 거예요. 아하. 러시아도 그것을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천연가스를 중국에 팔면은 네. 그 전까지는 이 독일이라든지 서유럽에 팔아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네. 서유럽이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인도일 수도 있고 했었는데 중국이 그거를 이게
사간다면은 그야말로 러시아로서는 잭팟이 터지는 것이었죠. 위닝 게임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또 이게 냉철하게 또 주판을 튕기면서 러시아는 제값을 달고 팔고 싶어 하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헐값에 사고 싶은 거죠. 하고 하면서 이제 조건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배로 들여오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두 나라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얼마만큼 싸게.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제각 받고 팔고 싶어하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저쪽 유럽으로 팔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을 미리 후려쳐서 사고자 하는 거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제공하는 데에서 두 나라가 아주 큰 차원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계속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는데 사실은 또 어느 또 순간에 전격적인 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머리가 복잡해요. 만약에 그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면 그거는 한반도로도 연결되기 굉장히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북한하고 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복잡한 게 정말 그러니까 뭐 4차 방식, 5차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한국이 뭐 거의 뭐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다 느끼셨겠지만은 그 중동, 인도양, 그 다음에 그 물레가 해역, 그 다음에 그 대만 이쪽을 거쳐가지고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는 요 라인이 어딘가 막히게 되면은 그거 다 지뢰밭이더라고요.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언제 전쟁할지 모르고요. 중동 또 언제 전쟁할지 모르고요. 근데 물레가 해협이 정말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감당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도 그렇고 거기도 또 지뢰밭이고 거기 하나 믿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 정부의 임무 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맡길지 모르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몇 달 만에 끝나서 그렇지 이게 1년, 2년, 3년 그 진행이 되는 어떤 이런 장기 그 분쟁일 경우에 한국 에너지 어떻게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러시아 에너지를 안 들여오고 있죠. 끊쳤는데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제재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이게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제재를 해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조금씩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러시아 에너지를 들여왔다. 거기에 의존을 상당히 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시 유럽하고 전쟁을 해서 경제 제재가 내려지면 그러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쪽에 시체말로 몰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변화를 해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죠. 다변화를.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서 호르무즈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경로를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저는 이제 뭐 미천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의 원칙이 그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으려면은 최소한 복수의 이 경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위험하지 않지. 근데 그 복수의 경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북극의 항로를 통하는 것이 되든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다른 대안 내지는 또 다른 제2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미국산 에너지들을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러시아산까지 들여왔어. 이제 3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유럽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아주 값싼 액각가스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미국이 3배, 4배, 5배 값을 붙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까 그 잘 나가던 독일도 휘청거리면서 사실은
아직 뭐 1% 하고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에너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선배로 모셔왔고 모델로 삼았던 서유럽이 저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게으른 것이죠. 그 대안으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호의 감정은 또 있을 수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대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안이란 것이 거기에 다 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하나로 러시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근데 뭐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사실 뭐 댓글에 어떤 댓글 달릴지는 뭐 저도 예상이 가는데요. 각오하십시오. 뭐 저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비판도 너무 감정 섞인 비판보다는 제 논리적인 어떤 허점을 지적하는 거에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나라하고 왜 친하게 지내느냐. 푸틴은 악마다.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악당이다. 이런 접근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슬기롭지 못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에 기초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